자, 지금 실시간으로 수업 듣는 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하신 분들은 일단 OT 입문과정에 1강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문과정에서 다른 내용은 듣지 않더라도 OT 내용만 한 번 더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1강 첫 번째 강의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회계 원리는 이렇게 합시다 라고 설명한 게 있으니까 그걸 한 번 더 한번 쭉 학습해 볼 수 있도록 하시고, 기존에 들었던 분들은 상관없고요. 이제 우리가 책을 가지고 시작을 하니까, 자, 이번 달에 100가지만 전달하고 시작합시다. 어떤 분이 그런 질문을 남겼더라고요. 게시판에다가. 시간이 별로 없는데 입문 과정에 또 이론을 듣고 지금 기본 과정의 이론을 듣고 이렇게 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한데 입문 과정 안 듣고 기본 과정만 들어도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을 하더라고요. 그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말해 드릴게요. 입문 과정에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우리 시험에서 정답을 찾기 위해서 꼭 필요한 내용들은 어떻게 할까요? 이번에도 해야죠. 그럼 다음 과정에도 해야죠. 시험 치는 전날까지 하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해서 진행될 거니까 나는 시간이 부족해서 입문 과정 듣기가 조금 불편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안 해도 상관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하면 훨씬 듣기는 편할 겁니다. 그 정도 차이점. 자, 두 번째. 이번 과정부터는 조금씩 이렇게 시작하는 걸로 합시다. 입문 과정 들으면서 불편했죠? 불편한 걸로 합시다. 불편했죠? 괴롭죠? 썩 그렇게 확 다가온다든지 또는 재미있는 과목이라든지 이런 느낌 별로 없죠? 그리고 또 그런 게시판에 그런 글도 올렸더라고요. 어렵다고, 힘들다고.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삼회독을 하기 전까지는 평가도 진단도 하지 맙시다. 그러면 왜 입문과정 할 때 왜 어려웠을까요? 왜 불편했을까요? 내용이 어렵고 쉽고를 떠나서 처음 접하는 분야니까. 아니, 처음 접하는데 당연히 불편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운전할 때도 처음 가는 길은 다 불편한 거 아닌가요? 아무리 내비가 이렇게 가라고 말을 해준다고 할지라도. 그럼 처음 접한 것을 가지고 어렵다라고 말을 해버리면 그 다음 여러분들이 접근하기가 싫어집니다. 책 보기도 싫어지고. 그러니까 3회독 하기 전까지는 진단하지 맙시다. 그럼 회계 공식적으로 수업을 기준으로 3회독이면 몇 월 달에 끝나는 겁니까? 지금 9, 10, 11, 1회독 가고요. 12, 1, 2니까 입문과정 하신 분들도 최소한 25년 2월까지는 가서 그때 가서 진단 내립시다. 타이틀이 회계원리죠. 회계원리. 느낌이 어때요?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분야가 있겠죠. 회계학이라고 하는 분야가 있을 텐데 우리 시험 보면 회계원리라고 타이틀을 분명히 잡고 있으니까 회계학이라는 큰 타이틀 중에 어느 정도 수준과 어느 정도 범위로 시험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까? 일단 범위는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냥 느낌상. 그렇죠. 회계원리라고 되어 있으니까. 오케이. 자, 방금 정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제목이 회계원리니까 이 정도면 그냥 기본적인 내용들을 다루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주변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중급 회계 정도까지는 해야 되더라. 중급 회계 위에는 뭐가 있을까요? 중급 회계 밑에는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대학의 커리큘럼상 대학의 경영학과나 회계학과의 커리큘럼상 이렇게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고급 회계는 몇 학년 정도 되면 다룰 것 같습니까? 4학년 때요. 그리고 회계사 시험에서는 고급 회계가 어느 정도 올 것입니까? 1차를 기준으로, 객관식을 기준으로. 공인회계사에서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회계학이 가장 난이도가 높은 게 공인회계사니까. 그럼 여기서는 고급 회계가 40문제 중에서 한 몇 퍼센트 정도 나올 것 같습니까? 그냥 느낌상 찍어봐요. 에이, 그럼 다 떨어지게요. 70%가 고급 회계면 아무도 합격 못하게요. 1차를 통과하는 사람이 없을 텐데 20%가 채 안 됩니다. 한 15 정도. 그럼 나머지 전부 다 어떻게 출제된다는 겁니까? 중급. 그래서 우리 시험 범위도 딱 이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범위로만 따지면 다른 시험과 차이가 없습니다. 난이도는 상대적으로 이제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안 가죠. 그런데 난이도가 쉽지는 않다는 것. 그래서 이제 이번에는 이렇게 합시다. 자, 이렇다, 과목의 성격이 이렇다 보니까 우리 시험을 준비하시는 분들이 어쨌든 이 과목은 과락만 면하고 보자는 전략으로 대부분 다 접근합니다. 그리고 민법에서 점수를 좀 더 많이 받자는 생각입니다. 근데 민법이 호락호락하게 점수가 70이나 80을 받을 수 있는 과목이 아니다 보니까, 그럼 결론은 그런 전략으로 가시는 분들은 합격하기가 조금 힘들어지는 거죠. 그럼 이 과목도 최소한은 60점은 스스로 해결할 수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2번을 다시 가보세요. 이 파트는 버리겠습니다 라는 파트는 다음 과정에서 말할게요. 이번 과정에서는 버린다는 얘기 안 할게요. 그럼 진짜 아무것도 안 볼 가능성이 많으니까. 그리고 강의에 좀 더 집중해서 학습을 하시다 보면 이 파트는 안 하겠다는 뜻이구나 라는 것을 아시게 될 겁니다. 버릴 건 버리고 가져갈 건 가져갈 거예요. 그 기준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난이도 기준이 아닙니다. 어려우면 버리고 쉬우면 가져가고 그런 게 아니라고요. 철저하게 출제 가능성입니다. 아무리 난이도가 높다고 할지라도 출제 가능성이 높으면 가져가는 것이고, 아무리 쉬운 문제라고 하더라도 시험과 무관한 내용이라면 버릴 겁니다. 자, 그렇게 해서 가져갈 거고, 그 다음 이번 과정부터는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래서 오늘 하는 내용들 중에 한 파트는 시험 치기 전날 다루는 수준까지 다 다룰 겁니다. 매일 이렇게 진행할게요. 그러니까 중요한 내용은 지금이 입문이라고 해서 기본 이론이라고 해서 뭐 이제 말 그대로 기본만 하는 게 아니고, 이거는 중요해, 올해도 나올 가능성이 많아, 이런 것들은 그냥 아예 다 해버릴게요. 매 순간순간부터.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만이라도 정확하게 하나씩 챙겨서 갑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원하는 점수가 나올 겁니다. 힘들어하지 마시고 그날까지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함께의 대상이 누군가요? 응? 아니, 그렇죠. 강양하고 여러분하고 같이 가자는 거예요. 또 함께라는 건 짝꿍하고 함께 가는 게 아니고. 자, 이렇게 추가적 OT를 진행하고 이제 시작해 봅시다. 책 엄청 두껍죠? 예?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분짜는 할 필요 없어요. 이제 본격적으로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할 때, 이제 내가 이제 본격적으로 시험 준비를 한다. 본격적인 시험 준비를 한다 그러면 어떤 교재를 가장 많이 볼 것 같습니까? 기본서를 많이 볼 것 같습니까? 기출문제일 것 같습니까? 예상문제일 것 같습니까? 모의고사일 것 같습니까? 기출문제입니다. 기출문을 제일 많이 볼 겁니다. 근데 기출문제는 분철해도 상관없습니다. 기출문제는 과목이 1차 과목이 다 같이 묶여 있을 테니까 그런 거는 분철해도 상관없는데, 기본서는 그냥 그대로 두세요. 기본서는 그대로 두고 그 언젠가는 기본서 안 볼 겁니다. 기본서 안 볼 거니까 기본서는 잘 보관했다가 이제 합격하시고 현장에 나가면 그 현장 사무실에 그냥 놔두세요. 그러니까 분철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가 회계와 회계 정보다 그랬습니다. 자, 회계. 자, 아무 생각하지 마시고요. 자, 편안하게 정해 보세요. 회계란 뭐다?
정보 이용자에게 뭐라고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 그러니까 누군가가 우리에게 회계가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 이렇게 답을 하면 돼요.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그럼 정보를 제공한다. 누구한테요? 방금 말했던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 이용자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정보 이용자의 범위는 다양하겠죠. 이 정보 이용자 중에는 과세 주체도 있을까요? 세금을 부과하는 주체 있을까요? 세무당국이 A라는 기업에 세금을 부과하려고 할 때 저 기업의 상황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그런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특정한 기업에 돈을 빌려준 채권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채무자가 될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처럼 주주가 될 수도 있는 거고요. 자, 그래서 이제 이런 건 시험에 안 나와요. 이건 필요 없는 것들입니다. 정보 이용자의 종류가 많구나. 그럼 여기서 정보 이용자 갑돌이는 저 A라는 기업의 주식에 투자하려고 해요. 그렇다면 갑돌이가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거예요. A라는 기업에 주식에 투자하려고 한다. 그 주식에 투자할 때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 이것을 회계라고 정의한다고요. 그럼 현재 A라는 기업에 주식에 투자를 하고 싶다고 했는데, 주식에 투자하는 정보 이용자들은 어떤 정보가 필요할 것 같습니까? 바로 이제는 인문과정을 거치고 오니까 답이 바로 나와요. 재무제표 맞습니다. 저 오늘 조금 이제 다운시켜서 갑시다. 첫 번째, 저 기업이 안전한 기업인지 위험한 기업인지, 투자했다고 어느 날 사라지면 안 될 거 아닙니까? 투자했는데 상장 폐지돼 버리면, 자, 그러면 안전한 기업인지 아닌지를 파악할 때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견실한 기업일까? 그럼 기업이 견실하다, 안전하다는 것은 뭘 가지고 판단하는 거죠? 이 회사의 자기 자본은 얼마고 타인 자본은 얼마냐? 좀 더 편안하게 쓰면 내 돈은 얼마고 남의 돈이 얼마인지, 이것을 확인하는 겁니다. 그럼 내 돈이 얼마냐, 남의 돈이 얼마인지를 파악하려면 재무 상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럼 첫 번째, 주식에 투자하고자 하는 정보 이용자는 어떤 정보가 필요하다고요? 첫 번째 뭐라고요? 재무 상태. 중요합니다. 재무 상태. 두 번째, 주식에 왜 투자하는 겁니까? 돈 벌려고. 조금 더 고상하게 표현하면 수익을 얻기 위해서. 그럼 수익을 얻으려면 저 A라는 회사가 어떤 상태이어야 될까요? 흑자가 돼요. 실적이 좋아야 되겠죠. 그럼 실적이 어떤지를 알아야죠. 실적이다. 이걸 조금 더 편안하게 표현해 보세요. 수익은 얼마일까? 비용은 얼마일까? 그래서 당기 순이익은 얼마나 발생하지? 이것을 알아야 배당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를 판단하겠죠. 우리 이것을 경영성과라고 합니다. 자, 중요한 개념 두 가지가 나왔습니다.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재무상태, 경영성과. 늘 시험 문제입니다. 자, 두 가지 다시 한번 정확히 기억합시다. 이러한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 그걸 뭐라고 했습니까? 재무상태표. 이러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 같이 해봅니다.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재무상태표, 경영성과를 나타내는 표를 손익계산서. 그럼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우리는 뭐라 부릅니까? 재무제표. 재무, 돈, 돈과 관련된 모든 제자, 표. 그럼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갑니다. 회계란 뭐라고요? 심플하게. 회계는 뭐다?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좀 더 심플하게 말하면 그냥 정보 제공. 근데 어떤 정보를 말하는 거면 이 정보라는 게 재무제표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제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다고요? 재무상태도 알 수 있고 경영성과도 알 수 있고 또 등등등등 이제 곧 나올 겁니다. 이런 것이 회계구나. 이런 기본적 개념을 한번 잡아봅시다.
우리는 북이라는 말은 많이 접해봤습니다. 북이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북이. 북이는 이걸 북이라고 해요. 장부 기입을 줄여서 북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북이와 회계의 관계는 어떻게 된다? 회계가 넓은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회계는 장부에 기입한다 안 한다? 기입해야죠. 많은 장부에 기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회계라고 하는 것은 이 업무를 그대로 내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정보를 제공하는 기능도 함께 하는 거죠. 그럼 구태의 둘의 관계를 따져본다면 북이는 회계의 일부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회계의 의 다 같이 읽어볼까요? 자, 지금 실시간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지하철 타고 가면서 핸폰으로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도 읽으세요. 큰 소리로. 자, 이번에는 여기서 중요한 키워드 3개만 딱 찾으세요. 첫 번째 키. 오케이. 정보 이용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사건. 그리고 회계 정보. 요 3개가 조금 더 나가면서 이제 구체화되는 겁니다. 합리적 의사결정 물론 중요하죠. 중요한데 뭐 시험에서는 의미 없는 거고요. 전 추상적 개념이니까. 합리적이라는 기준은 뭔가요? 합리적 기준. 개개인마다 다르겠죠. 그러니까 잠시 후에 관리 회계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게 완전히 의미가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다루는 재무 회계에서는 합리적이라는 기준이 있겠죠. 어떤 걸까요? 돈 많이 벌 수 있는. 자, 그러면 한 가지만 정리해 볼게요. 저 회계 정보라는 것은 둘 중에 무엇을 말할까요? 재무적 정보겠습니까? 비재무적 정보겠습니까? 수도. 재무적 정보가 무슨 말입니까? 화폐로 표시 가능하다. 그럼 비재무적이라는 말은 화폐로 표시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회계 정보는 화폐로 표시하는 정보를 말할까요? 화폐로 표시하지 않는 정보를 말하는 걸까요? 아니면 모두를 다 의미할까요? 모두를 다 의미해요. 이게 우리 시험이 아니라 회계사 시험에서 2번 나왔는데 많이 틀리는 문제입니다.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럼 아직 진도를 나가진 않았는데 화폐로 표시할 수 없는 정보 어디에서 필요할까요? 관리회계에서.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보세요. 최고 경영자 입장에서 돈으로 표시할 수는 없지만 기업의 이미지를 위해서 행동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또는요, 우리 대기업의 오너들이 각종 체육과 관련된, 운동과 관련된 그 협회의 회장 자리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뭐 수당 받는 게 없다면서 월급 받는 게요. 그럼 명예직입니까? 근데 왜 할까요? 거기서 좋은 이미지를 심으면 기업의 이미지에도 양궁이 잘 되면서 양궁협회 회장 인기 절정이죠. 현대자동차 이번에 엄청나게 또 인기 절정이던데요. 덩달아 시너지로 가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비재무적인 정보도 중요하다는 얘기죠. 자, 이렇게 정해야 합니다. 그럼 조금만 더 생각해 보세요. 이 화폐로 표시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과거 정보입니까? 현재 정보입니까? 미래 정보입니까? 과거 정보란 얘기예요. 과거 정보는 정확하게 판단이 되겠죠. 이번에는 A라는 사업에 투자를 해서 수익을 100억 얻었다. 아주 구체화시킬 수 있다는 얘기죠. 비재무적 정보는 이런 말입니다. 화폐로서 측정하고 제공하는 것이 불가능한 정보. 그럼 주로 시점상 과거, 현재, 미래의 정보일 가능성이 많겠죠. 자, 요 내용 하나는 메모할게요. 자, 요 내용 하나만 메모합니다. 자, 어디에 적을 거냐면, 자, 교재 잠시 구경만 해봐요. 회계정보 이용자 그래서 투자자도 있고 채권자 등등 시험에 안 나와요. 그냥 구경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회계 정보가 저 뒤에 있어서 조금 넘어갔다 올게요. 페이지가 여기요. 이게 몇 페이지죠? 27페이지. 27페이지 보면 2절의 타이틀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회계 정보라고 되어 있죠. 그 여백이 조금 있죠. 그 여백에다가 요거 하나 메모해 놓고 갑시다. 아래. 시험에 출제되면 잘 틀리는 내용입니다. 비재무적 정보도 포함한다. 따라서 회계 정보라고 하는 것은 화폐로 측정 가능한 재무적인 정보와 화폐로 측정하기에는 곤란한 비재무적인 정보, 이 모두를 의미한다. 그리고 함께 시점적 의미도 좀 같이 정리해 놓으셔야 됩니다. 가볍게 지문 하나로 나와요. 자, 회계의 정의를 통해서 이제 하나하나 진행합시다. 회계의 정의 암기해야 됩니까? 암기 안 해도 되는 겁니까? 다시 시험 문제 나오는 겁니까? 안 나오는 겁니까? 시험 문제 나오겠죠. 당연히 지문 하나로. 암기해야 됩니까? 안 해도 되는 겁니까? 안 해도 되는 거죠. 단 키워드 3개만요. 우리가 회계 그러면 키워드 3개만 딱 떠올리는 거예요. 첫 번째 정보 이용자, 두 번째 경제적 사건, 세 번째 회계 정보. 이것을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이거죠. 이게 회계라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제 하나씩 한번 진행해 볼까요? 정보 이용자부터 시작합니다. 자, 우리가 처음 시작하면서 여기 갑돌이라는 사람이 나왔었죠. 갑돌이라는 사람은 지금 뭘 하겠다는 거죠? A라는 회사 주식에 투자하겠다고 했죠. 그러면 갑돌이는 내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겁니까? 외부 정보 이용자가 되는 겁니까? 자, 우리는 딱 한 가지만요. 내부 정보 이용자는 최고 경영자. 최고 경영자는 내부 정보 이용자. 그 외에는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다. 정보 이용자는 이렇게 구분합니다. 따라서 이런 외부 정보 이용자, 이러한 외부 정보 이용자, 이 외부 정보 이용자 중에는 우리 회사의 직원도 있습니까? 우리 회사 사원도 있겠죠. 이사도 있을 것이고 과장도 있을 것이고 기업 내부에 있다고 해서 내부 정보 이용자가 아니라 최고 경영자를 제외하면 전부 다 외부 정보 이용자더라고요. 그럼 이들에게 제공하는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해서 하나의 표로 딱 만들어냅니다. 그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재무제표. 이런 재무제표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하는 분야를 재무회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 최고 정보 이용자, 내부 정보 이용 최고 경영자, 이 사람은 뭐 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투자를 할까 말까, 그래서 배당을 많이 받을까 적게 받을까 고민인데, 그러면 이 최고 경영자는 목적이 뭘까요? 이번에 중국에다가 공장을 하나 투자하기로 했는데 이 공장 신축하는 게 좋은 걸까? 아니면 스톱하고 2년 후에 들어가는 게 좋을 건가? 이런 걸 결정하는 거죠. 그럼 다시 말하면 시점상 언제입니까? 이러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분야를 관리회계라고 말합니다. 그럼 회계라고 하는 영역은 크게 두 가지 영역으로 구분한다는 얘기죠. 어떻게 구분한다고요? 재무회계하고 관리회계하고. 뭘 기준으로 구분한 거죠? 정보 이용자. 자, 둘을 구분해 봅시다.
정보 이용자를 통해서 구분합니다. 이렇게. 내부 정보 이용자는 앞으로 기업의 미래의 먹거리를 결정하는 위치에 있으니까 미래와 관련된 정보들을 요구하게 될 겁니다. 자, 보고수단. 자, 재무회계는 이러한 외부 정보 이용자들의 정보를 제공해요. 그런데 기업의 정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엄청나게 많겠죠. 하루에도 엄청나게 많은 거래가 일어날 텐데 이 많은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면 이 정보 이용자들은 무슨 말인지 모르죠. 분석할 수가 없죠. 그래서 그냥 심플하게 하나의 표에다가 모든 정보를 집대성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 표를 뭐라고 표현한다? 재무제표라고 해요. 재무제표. 그럼 여기는 보고수단이 뭘까요? 어떤 안정된 일정한 체계가 없겠죠. 다양한 분석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자, 중국에다 공장을 투자하기로 했습니다. 공장 들어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정치적으로 관계가 불편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멈춰야죠. 그럼 정치적으로 좀 관계가 불편해졌다? 화폐로 표시해 보세요. 어느 정도 되는 겁니까? 화폐로 측정을 못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일정한 형식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는 얘기입니다. 회계 기준입니다. 이제 오늘은 이 회계 기준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기억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읽어봅시다. 뭐라고요? 계속 보일 겁니다. 갭 그러는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두 가지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것도 있고 또 하나 우리나라가 선택한 한국이 채택한 국제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고 자, 그런 것들을 말합니다.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제표라는 정보를 제공할 때는 일정한 틀 속에서 제공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기준에 의해서 제공한다. 그런가 하면 내부 정보 이용자가 공장 들어가는 게 좋을까 안 들어가는 게 좋을까 정치 환경 앞으로 어떻게 변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다 파악을 해야죠. 중국의 인건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고 베트남의 인건비가 싸다 뭐 들어가는 게 좋습니까? 베트남으로 들어가는 게 더 좋을 수도 있겠죠. 방글라데시로 들어가는 게 더 유리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기업들이 자꾸 그쪽으로 넘어가는 거죠. 이는 뭔가 일정한 틀을 가지고 있는 기준은 없다는 얘기입니다. 보고 기준. 그럼 이런 건 다 주관적이라는 얘기죠. 그런가요? 그런데 이 사람들한테 주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일반적으로 1년 단위. 물론 반기도 있습니다. 6개월. 분기별로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정하기 나름이니까. 일반적으로 1년 기준. 그러면 회계 기준, 우리는 회계 단위는 보통 몇 년? 1년. 이렇게. 수시로, 상황에 따라서. 제공하는 정보라고 그랬습니다. 시점상 따져봐요. 요 과거 정보일까요? 현재 정보일까요? 미래 정보일까요? 왜 과거일까요? 요 내용들을 잘 봐요. 그렇죠? 화폐로 표시가 정확하게 되려면. 그리고 재무제표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기업의 재무 상태나 경영 실적을 좀 더 숫자로 표현한 거 아닌가요? 그럼 지나간 데이터일 가능성이 많겠죠. 과거 정보입니다. 그럼 여기는 시점상. 여기는 과거 정보가 포함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당연히 포함되는 겁니다. 포함되는데 미래를 조금 더 중시한다 이런 개념이죠. 자, 한 번 더 눈으로 한번 쭉 봅시다. 우리 교재도 있습니다. 자, 교재 가서 필요한 부분만 체크할게요. 페이지는 23페이지. (23페이지) 표를 딱 찾아보세요. 먼저 보고수단 보세요. 보고수단에서 재무제표라는 거 하나 체크해 놓으시고요. 과거 정보도 필요하지만 미래 지향성이 더 강하다는 것.
그리고 이 표현. 오늘 읽을 때 갭이라고 있습니다. 갭.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자, 입문과정 때는 기억하십시오라고 했던 멘트가 거의 없습니다. 이제는 이제 하나씩 기억할 건 기억하면서 들어가야 됩니다. 다시 한번 쭉 읽어볼까요? 다양하겠죠. 그럼 시험 문제에서 회계의 정의가 나왔는데 항상 세 개가 있다는 보장 없죠. 아까 우리는 회계의 정의에서 뭘 기억하자고 했습니까? 첫 번째, 정보 이용자. 왜 정보 이용자를 기억하자고 했을까요? 관리 회계와 재무 회계를 구분하는 기준이었으니까. 첫 번째, 정보 이용자. 두 번째는요, 경제적 상권. 왜 이게 중요하죠? 이게 회계상 거래이냐 아니냐를 판단하기 위해서. 자, 세 번째 뭐라고 했습니까? 정보 제공이라 그랬죠. 그 정보 제공. 정보 제공이라는 말은 빠질 수가 없겠죠. 볼까요? 정보 이용자들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일련의 과정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해서 회계를 두 가지로 나눴죠. 어떻게 나눴습니까? 재무 회계하고 관리 회계하고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다고요.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회계 영역, 외부 정보 이용자들에게 필요한 회계적 영역의 정보들을 제공하는 분야가 우리는 이렇게 해요. 자, 관리 회계는 이렇게 정의합니다. 우리는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시험 문제에서 지문 하나로 놓을 텐데 그냥 관리 회계다라는 말이 보이면 뭐만 생각하면 돼요? 내부 정보 이용자라는 것. 그러면 재무 회계는요? 그것만 딱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나머지도 한번 쭉 읽어는 보고 갑시다. 지금 너무 길을 빼면 안 됩니다. 여기는 시험과는 거의 관계가 없어서 이제 2교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될 겁니다. 자, 문제 한번 답 찾아볼까요? 딱 이 정도 수준. 우리 시험 범위 내에 있는 기업은 이 기업입니다. 주식회사입니다. 주식회사는 어떤 회사입니까? 투자자들이 투자를 하면 그 돈을 모아서 투자를 하고 그래서 발생한 수익금으로 배당 주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회사의 경영자는 어떤 업무를 하는지를 잘 생각해 봐요. 저 경영자의 업무 중에 한 가지가 투자자가 맡긴 돈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많은 수익을 발생케 만들어서 주주에게 다시 되돌려주는 역할이에요. 근데 최고 경영자가 실적이 안 좋아서 배당을 적게 했답니다. 그럼 어떻게 되던가요? 주총에서 경영자 해고하자고 하지 않던가요? 그래서 첫 번째가 우리는 그런 것을 수탁 책임이라는 말을 쓰는 겁니다. 우리가 맡긴 돈 적절하게 관리하고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보고하고 알려줘야죠. 자, 두 번째는 관리 회계가 나옵니다. 키워드가 뭐죠? 이것만 보면 되죠. 나머지는 필요 없죠. 다음 3번 아직 진도가 안 나갔습니다. 회계상 거래라고 하는 것은 첫 번째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의 변화를 초래해야 됩니다. 두 번째, 금액으로 측정 가능해야 됩니다. 근데 보면 최고 경영자가 사임했다. 저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이거는 회계상 거래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번으로 가겠습니다. 이 표현 하나만 볼게요. 요거 하나. 일단 요거 한 표현 보세요. 인식하고 측정하고 처리하고 보고한다.
회계 기능 중에서 아주 주된 기능이라고 말을 해요. 자, 한 가지는 그냥 알아두면, 요새는 시험에서는 잘 안 나오는데 2000년대 초반까지는 시험에 아주 자주 나왔습니다. 인식이 뭘까요? 오케이, 기록하는 겁니다. 인식, 그럼 기록. 이 뜻입니다. 5번으로 갑니다. 일단 세팅이 안 맞아요. 첫 번째, 재무제표하고 내부정보 이용자는 일단 세팅이 안 맞죠. 자, 그 다음 뒤에 보니까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이라는 말은 어디에 적용되었습니까? 재무회계 쪽이죠. 그럼 재무회계 쪽이라면 내부정보가 아니라 외부라고 할까요? 내용이 전부 다 안 맞는데요. 자, 그래서 재무제표 일반적으로 인정된 회계 원칙 캡, 그래서 내부가 아니라 외부. 이 정도 수준입니다. 이 정도 수준의 문제. 회계 기준에서 용어 좀 두 가지 좀 봐둡시다. 쭉 보세요. 그냥 봅시다. 우리가 뭘 계속 써야 되니까. 국제회계 기준. 그래서 IFRS라고 표현합니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특징을 보세요. 그냥 가볍게 보는 겁니다. 아이고, 시험에 안 나와요. 시험에 안 나와요. 용어만 나와요. 용어만. 우리나라하고 세계하고 우리나라하고요, 이 다른 나라들하고 회계 기준이 달라요. 그러니까 어떤 불편한 점이 있느냐면 수출을 하거나 수입을 하고 나면 다시 또 일치시키는 작업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시작됩니다. 일치시키자고. 쟤네들을 우리와 맞추라고 할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어쨌든 조금 기분은 언짢지만 우리가 그네들을 따라가서 맞춰줘야죠. 그래서 2011년부터 시험 기준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하면 돼요. 상장 기업에 한해서 사용합니다. 이게 맞는 표현입니까? 이게 맞는 표현일까요? 많이 들었던 용어죠. 그럼 우리가 이제 일반적으로 사회생활을 하면서 재무상태표 그러면 일반 대중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습니다. 근데 이건 워낙 많이 듣던 표현이라, 그러니까 지금 이건 둘 다 우리나라 다 사용하는 겁니다. 어떨 때 재무상태표라고 쓰는 겁니까? 국제계 기준에서는. 반면에 우리 기준에서는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럼 구분은요, 상장기업, 여기는요, 비상장기업. 비상장기업은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우리 시험 기준은 국제계 기준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 시험은 이렇게. 그런데 국제회계 기준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원칙 중심입니다. 자, 원칙 중심은 잠시 후에요. 자, 두 번째 거 한번 보세요. 아까 말했던 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원래 기업회계 기준이라는 게 있었는데 기업회계 기준에서는 기준에 규정이 있습니다. 자, 이럴 때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회계 처리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그럼 이건 무슨 말일까요? 구체적으로 제시 안 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합니다. 끝. 회계 처리는 어떻게 하라고요? 그냥 나라마다 기업마다 그냥 알아서 하십시오. 이렇게. 그래서 원칙 중심입니다. 가볍게 한번 읽고 가볼게요. 우리 책에 뭐라고 되어 있는지. 우리는 자꾸 넘기니까 영상 보시는 분들은 눈에 불편하겠는데요. 회계상 그래. 찾았습니까? 몇 페이지인지?
예. 25페이지 한번 보시죠. 자, 회계기준에서 책에도 언급되어 있습니다. 그냥 원칙주의. 시험과는 관계없이 그냥 이것만 칼라로 처리된 부분만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우리는 편해진 겁니까? 불편해진 겁니까? 우리 수험생 입장에서 불편해요. 기존의 기업회계 기준처럼 자, 이러한 경우에는 회계 처리를 이렇게 하십시오로 딱 규정을 해놨어요. 그럼 기업회계 기준에 맞게끔만 시험 준비하면 돼요. 근데 지금 우리는 국제회계 기준으로 가다 보니까 원칙주의 중심입니다. 아주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언급이 없다는 거죠. 국가마다 다릅니다. 우리는 시험 기준으로 이것만 딱 기억합시다. 자, 일단 표현들은 보세요. 우리 시험 어느 쪽으로 간다고요? 한국 채택 국제 회계 기준. 그래서 이렇게 표현해요. 이건 코리아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KIFRS라고 표현하는데 어떻게 구분한다고 했습니까? 여기는 비상장, 여기는 상장 기업. 그거 하나만 기억합시다. 어제 시험 문제로 출제가 되면 이것도 지문 하나로 놓을 것이고, 지문 하나로 놓은다면 제일 중요한 게 상장 기업이냐 비상장 기업이냐. 우리나라는 기준이 3개입니다. 3개인데 또 있습니다. 둘 다 아무거나 선택해서 적용하는 게 또 있는데 우리는 알 필요 없으니까 하나만 딱 기억합시다. 상장 기업은 무엇을 하고 비상장 기업은 무엇을 적용해야 된다는 것. 경제적 사건으로 한번 가볼까요? 자, 5초간 쉬었다 합시다. 머리 맑게 합니다. 위에다가 책 페이지를 다 적어놨습니다. 자, 지금까지 한 내용들 한번 쭉 정리해 볼까요? 자, 시험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회계란 뭐다?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이다. 여기서 말하는 정보라는 것은 뭘 말한다? 재무적 정보도 있고, 재무적 정보도 있었고, 비재무적 정보도 있었다. 화폐로 측정 가능하던, 화폐로 측정할 수 없던 모두가 다 정보의 범위에는 다 포함이 되는 것이다. 자, 그리고 정보를 제공한다고 해서 여기서 말하는 정보, 대표적인 정보가 뭐라고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이 용어에 빨리 익숙해져야 돼요. 재무상태, 경영성과. 재무상태를 나타내는 표를 뭐라 한다고요? 재무상태표. 이것을 기업에서 만드는 거예요. 그 정보 이용자들에게 재무상태표를 제공하는 거죠. 그럼 일반 정보 이용자들은 재무상태표를 보고 이 기업에 투자할 건지 안 할 것인지, 이 기업은 견실한지 아닌지 이런 것을 판단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경제적 사건, 이게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이겁니다. 자, 첫 번째 정보 이용자를 정리했습니다. 그 정보 이용자를 통해서 우리가 두 가지 회계 영역이 나왔죠. 하나는 재무회계, 하나는 관리회계. 재무회계 그러면 외부 정보 이용자, 관리회계 그러면 내부 정보 이용자. 끝. 거기까지만. 자, 경제적 사건입니다. 편안하게 읽어보세요. 그 사건으로 인해서 이러한 변화가 생겨야 됩니다. 그리고 금액으로 측정도 가능해야 됩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 회계상 거래라 할 수 없다. 단순히 계약만 체결한다든지 종업원을 고용했다? 안 됩니다. 자, 하나씩 한번 처리해 봅시다. OX 결정하세요. 단순하게 계약만 체결하는 것은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두 번째, 동일한 내용이죠. 이것도 단순하게 계약만 체결한 거니까 회계상 거래가 아니다. 자, 여기서 나타나는 계정 과목 말해보세요. 자, 처음 듣는 분은 신경 쓰실 필요 없으면 그냥 편안하게 들어보는 거예요. 자, 첫 번째 뭐가 생겼다고요? 상품 생겼고, 또 하나 외상 매입금. 상품은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자산. 그럼 외상 매입금은요?
부채 변화를 가져왔다고요. 그래입니다. 자, 상품을 매출했답니다. 상품이라는 계정이 하나 나타났고, 근데 지금 당장 돈을 받지는 못했대요. 그럼 뭐라고 해야 됩니까? 외상 매출금 또는 매출채권. 이야, 한 달 그래도 학습하셨다고. 자, 갑니다. 또 그래입니다. 자, 시험 문제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문제 만나면 10초 만에 끝내겠죠. 일단 어떻게 접근한다고요? 뒤에만 쫙 봐야죠. 뒤에만. 고용했다, 계약했다, 이런 것들 나옵니다. X. 답은 3번. 자, 두 번째 경제적 사건이었습니다. 자, 세 번째 갑시다. 이제 회계 정보입니다. 이게 회계 정보예요. 회계 정보. 재무 상태가 뭐라고요? 방금 경제적 사건이 발생하려면 자산, 일단 자산이 뭔지는 모르겠지만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에 영향을 줘야 된다 그랬죠. 그 5개 중에 앞에 3개, 그게 재무 상태와 관련된 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재무 상태와 관련된 정보를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분석하고 수집해서 보기 편안하게 표로 만든 게 뭘 한다고요? 그런 걸 재무 상태표라고 하는 거예요. 자, 경영성과, 수익과 비용입니다. 요 둘의 차이 나는 금액이 이익이 되겠죠. 비용이 더 크다면 우리는 단기 순손실이 생길 테니 이렇게. 이러한 수익과 비용과 이익을 정보 이용자들에게 제공하기 위해서 표로 만든 것을 손익계산서. 이런 것들을 통칭해서 부를 때 재무제표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결론 이건 갑시다. 회계란 정보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정보라는 것은 뭘 말하느냐? 재무제표구나. 그럼 시험은요, 여기서 몽땅 다 논다는 뜻입니다. 재무제표가 전부 다 시험 문제입니다. 재무제표가. 그 지난 우리가 입문과정에서는 이 재무제표와 관련된 내용들만 실은 정리한 겁니다. 회계기간 용어 한 가지만 보겠습니다. 2024년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단기. 그럼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3년은 정기. 24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25년은요. 차기. 이렇게. 저런 표현들. 정기, 단기, 차기. 정기 2월, 차기 2월 이런 용어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럼 정기 2월을 했다면 단기 입장에서는 이게 뭐가 되는 겁니까? 기초. 이렇게 넘어가면 요거는 단기의 기말이 차기로 이월되는 거죠. 만약 재고자산이라고 한다면 기말 재고자산이 차기로 넘어가서 기초 재고자산이 되는 거겠죠. 요것만 그냥 가볍게 구경해 놓으세요. 계속 시험에서 나오니까. 1교시는 여기까지. 자, 마무리합시다. 자, 여기까지는 시험 문제 별 의미가 없다. 여기까지 시험 문제 별 의미가 없다. 단, 지금까지 한 내용들은 그냥 지문 하나씩. 그러나 기본적 개념들은 정리를 하고 가자고요. 회계란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키워드 3개를 정리한다면 회계란 뭐다? 정보 이용자, 경제적 사건, 회계 정보. 첫 번째, 정보 이용자를 기준으로 했을 때 재무회계와 관리회계가 구분된다. 지문 하나로 출제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회계적 사건, 경제적 사건, 조금 전에 보셨죠? 한 문제로 나타납니다. 물론 빈도가 높지는 않아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세 번째, 회계정보란 뭐다? 결론은 재무제표다. 재무제표인데 재무제표 종류 중에 2가지는 이제 구경했네요. 재무
상태표하고 손익계산서, 재무상태표를 보면 뭘 알 수 있다는 겁니까? 재무상태를. 재무상태가 뭐죠? 자산, 부채, 자본의 구조가 지금 어떻게 되어 있는지. 좀 더 쉽게 말해봐요. 내 돈과 남의 돈. 그죠? 내 돈과 남의 돈의 비율이 얼마나 될까? 이 기업은 지나치게 남의 돈이 많아. 아, 그럼 이 기업은 위험해. 이렇게 하는 거죠. 손익계산서는 무엇을 나타낸다고요? 수익과 비용을 나타낸다. 1교시였습니다. 쉬었다 하겠습니다.